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법안의 정식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그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눈물을 흘리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재석 의원 259명의 찬성 256명 기권 3명인데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국, 김근태 의원입니다. 예, 특별법 내용은 저희가 어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간은 1년에서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15개월 이렇게 되는 건데 유가족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유가족 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짧은 입장 전했는데요. 질타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도록 방치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 통과가 마지막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특조위가 제대로 좀 조사를 하는지 지켜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가장 논란과 화제가 됐던 최해병,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그 퇴장을 했고요. 168명 의원이 표결에 찬성했는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는데 협치가 아닌 독주다.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거를 안건으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은 끝까지 조금 이거를 이제 여야 협의를 해와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공항에 이틀 후에 이제 해외 순방 가는데 못 가게 막겠다 그리고 얘기도 있었고 박지원 당선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욕설까지 했다가 사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큰 압박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거부권을 쓴다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좀 오늘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서 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했는데 김웅 의원은 남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했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특검법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즉각 그 거부권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좀 변경을 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좀 드러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걸 안건으로 올리고 그런 것도 뭐 민주당의 압박도 있지만은 국민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이 특검에 좀 찬성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60% 이상이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좀 응답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부족했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게 원래 취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냐?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좀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표결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 송부받은 뒤에 15일 이내에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이 남아있던 장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9명이 이탈하면은 이게 재표결을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해서 국회를 떠나게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소신 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최상병 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좀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인데 거부권을 쓰자니 또 쓰자니 그것도 부담되고 또 이 특검은 사실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서 거부권을 쓰자 이 명분이 또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김웅 의원이 남아서 소신 투표한 장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자들과 이제 회동을 해서 식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낙선자들을 이제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약간 뭐 모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왔어요. 여러모로 55명이면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은 당장은 눈치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게다가 재투표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표를 행사했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또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려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부권 예고를 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맞물려서 만약에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또 답변을 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이르면은 다음 주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되나요? 10일 전후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10일 전에 한다면 다음 주겠죠. 그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전망치를 내놨네요. 진짜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OECD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6%, 내년은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본 겁니다. 2.6% 전망은 기존 예상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좀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서 성장세가 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 표정 박습니다. 기재부가 바로 보도자료 내놨고요. 2.6% 성장 전망은 그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OECD가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꼽았어요. 재정 준칙 도입과 그리고 외국 인력 유입 확대, 청년 고용 확대, 또 연금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좀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3% 뭐 IMF 뭐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올라간 거는 뭐 긍정적인데 이게 다만 지난해 워낙 소위 말해서 죽을 써가지고 1.4%를 기록해서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가 있어서 좀 올라가는 게 반등폭이 커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인데 IT 업계에서도 핫하고 한일 관계도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네이버와 일본 정부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출시돼 있지만은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카오톡 같은 이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인을 일본에 뺏기게 됐다. 뭐 이게 어떤 거의 얘기인가요? 뭐 9천만 명이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 라인에 대한 지배력을 좀 포기하라고 좀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10년 넘게 공들여서 키운 이 글로벌 메신저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사업을 계속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향해 지분 매각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난해 11월에 라인 야후의 서버가 제3자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인 이용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이 됐고요. 그러자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 지도를 합니다. 해킹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이제 망분리 등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보완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이제 행정지도가 자본관계 조정인데 현재 라인은 라인 야후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가 A홀딩스인데 이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 지분이 50%가 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근데 네이버가 억울한 거는 지금 거의 2억 명이 사용하는 이 라인이 글로벌 메신저인데 여기에 들어간 어떤 인적 자원이나 기술 이런 게 모두 좀 네이버에서 나왔거든요. 소프트뱅크는 어떤 자본 투자나 마케팅 등에 일부 관여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좀 억울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본의 이 행정지도가 과연 얼마나 좀 강력할까? 요걸 좀 알아보니까 일본은 뭐 행정지도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만약 따르지 않으면은 다른 의무를 좀 부과하는 등의 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뱅크하고 사실상 의사결정을 둘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50대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쪽이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거를 소프트뱅크나 다른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는 빠져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이버는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일단 뭐 곧 입장이 나온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요. 오늘 좀 관계자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순히 일본에서 어떤 철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글로벌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인 야후를 주축으로 네이버의 해외 사업 로드맵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을 다시 다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이 최근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와 네이버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떤 사이버 보안 강화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뭐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그 가까워진 관계가 좀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뭐 한일 관계 개선의 주요 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비춰지는 거는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거랑은 별개인 문제지만 좀 우리 국민들의 좀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이거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백서 냈는데 거기에 뭐 14년 만인가 파트너라고 한 다음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가치 기술한 일본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좀 되겠습니다. 재밌게 본 어떤 SNS 짤 같은 게 한국 김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김에다가 한국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독도를 표기한 김이 일본 수출이 막혔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돌더라고요. SNS에서. 그런가요?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교황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색다른 뉴스라 가져왔고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 회의에 교황을 초청을 했습니다. 7개국 정상들과 교황이 뭐 직접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 그 AI 세션에 대해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 함께 있는 모습 자체로도 상당한 좀 볼거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교황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근데 80세가 넘은 분이 AI에 대해서 연설을 한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100세 정도 돼서 작고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해서 책을 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노익장들이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AI와 뭐 연세가 많으신 것도 그렇지만 또 종교랑도 사실 그렇게 엄청 잘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교황청이 사실 오래전부터 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의 생명학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2020년에 총회를 한번 개최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 AI 관련 문서를 발표를 했어요. 로마의 호소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AI 그 알고리즘에 어떻게 윤리라는 가치를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이 문서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그 굴지의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었고, 또 교황은 일론 머스크를 교황청으로 초청해서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어떤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생명학술원이라는 곳이 통상 낙태나 어떤 코로나19 감염병이나 어떤 호스피스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데 이 AI를 생명학술원에서 다뤘다는 거를 잘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AI가 생명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교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어떤 불평등한
그 불평등 문제나 가짜 뉴스 또 AI의 무기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왔는지는 저희가 한번 날을 잡아서 네. 자세히 공간 칼럼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맹경준 기자의 뉴스 큐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